계속 유튜브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활성화시켜서 유튜브를 좀 활성화시켜야 돼서 또 내용도 나오고 같이. 네. 그 오늘이 7월 2일이죠. 네. 예. 혹시 우리 김정균 이사장님은 숫자 중에서 무슨 숫자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 3자하고 7자를 합니다. 삽집 망토. 망토. 우리 김백현 사무관님 8. 네. 중국으로 가셔야 되겠네. 888. 중국이 8자를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 임정희 교수님은 숫자를 뭘 좋아하세요? 저도 3자를 좋아합니다. 3자. 네. 우리 김영 저도 3하고 7 뭐 이렇게. 3, 7. 네. 저는 47. 네? 47. 4, 7? 따라하지 않아요? 몰라요. 어쨌든 47이 뭔가가 자꾸 의미 있게 자꾸 저한테 많이 부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네. 우리 김소장님 저는 9 좋아합니다. 9. 저도 9를 좋아합니다. 9. 가보. 갑오. 여기가 옛날 두장고기 할 때 땡 밑에서 제일 높은 게 갑오잖아요. 그 땡은 나오기 힘든데 뭐 8급 갑오 나오면 너무 좋아요. 제 갑오를 좋아합니다. 갑오. 오늘이 갑오입니다. 갑오. 27 갑오. 7이 갑오죠? 7이 갑오. 7이 갑오고요. 이제 우리 단톡방에 보면 안 올라오던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시즌 2. 시즌 2. 자, 시즌 2가 뭘 의미할까요? 잘 모르실 거예요. 시즌 2가. 지금 교수님 안 계셔서 제가 의역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좀 개인적인 좀 고백을 하고 가면요. 제가 6월달에 만 67세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지난 4월, 5월, 6월달에 가장 힘들었던 제가 만 67세를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 죽을 수 있는 정도로.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501호에서 강의할 때도 막 긴장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 그게 거의 연속된 게 한 3, 4, 5, 6까지 있고요.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한 게 6월 25일 날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좀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일주일이 지나서 좀 평온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란 거는 어려움을 겪어야 자기를 알아. 자기 자신. 그래서 제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거죠. 내가 나를 보게 된 거예요. 남을 원망하는 게 아니야. 우리 가족들이죠, 전부 다. 말씀드리면 어머님 좀 힘드시고 불편하시고 어머님 병원 있으시고 또 와이프 뭐 간에다가 콩팥에다가 눈에다가 뭐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죠. 거의 뭐 매일 병원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아시다시피 또 저도 저 개인적으로 이제 강의하는 것도 계속 하는데 대구 유라 용역도 해야 되고 또 이번에 또 LH 용역도 되고 또 아시지만 뭐 LH 용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교수님이나 뭐 김지영 교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신경 쓰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저런 있는데 게다가 결정적인 게 지난 5월 달이었는데 아들 문제가 터진 겁니다. 요즘처럼 많이 드셨죠 뭐 금융사고. 근데 금융사고가 저는 예감을 하긴 했는데 내가 생각한 거에 거의 10배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진짜 넋이 나가더라고요. 와. 근데 놀랐는데 그 순간요
아들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쟤를 보기 시작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되죠? 옛날 나 같은 옛날 모습 같으면 이 개새끼가 악을 쓰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되려 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지. 결론, 내가 잘못 키웠고. 근데 잘못 키웠단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은요, 보이는 병이 있고 보이지 않는 병이 있어요. 근데 보이는 병은요, 병원에서 고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병은요, 고칠 수가 없어요. 안고 있는데 그거를 못 본 거예요. 사실 우리 아들은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생긴 것도 허우대가 너무 잘생겼고요. 저보다도 훨씬 잘생겼어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요, 이야 잘생겼다. 세상에 내 후손 중에 저렇게 잘생긴 게 어디냐 할 정도로 정말 잘생겼고 뛰어나거든요. 근데 순간적인 병이 있는 거예요. 그 병을 제가 발견을 못한 거죠. 결국 이번에 알았죠. 물론 그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에요. 어차피 안고 가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그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 이게 나를 돌아본 거죠. 나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영 아시겠지만 신앙생활 한 사람은 더 이제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한 교수님한테 기도 부탁도 드리고 여기 가서 기도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 교수님이 제안이 왔어요. 두 가지 제안을 하는데 집에 방문해가지고 와이프를 좀 이렇게 병문안 하면 안 되냐. 근데 와이프는 별로 안 좋아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우리 벤체대 예배 모임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게 오케이 참석해서 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됩니다. 유명종 목사님이라고 우리 지금 박사과정 다니시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 중에 그런 말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내가 처음 참석했는데 그 예배에서 바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고난을 받게 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있어요. 받게 되지 이상한 문장이에요. 받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후에는 크게 기뻐하라. 와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탁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죠. 아 잠깐이면 이 고난은 지나간다. 그 다음에 또 설교하시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데 감당할 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기 하는 일을 잘하래요.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이야기 들었을게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대요.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맞아, 그렇구나. 내가 이거 하는 거 내가 생각하기 10배였지만 감당할 수 있는구만. 하다 보면 집 팔아서 갚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마음을 탁 먹으니까 마음 편해지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냐, 지금 주어진 일들을요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난주 우리 그 6월 11일 날인가요? 그날 우리 아카데미 여기 5층에 할 때도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제 정신 상태가 그때 보셨잖아요. 안 보셨어요?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근데 그게 연속이 된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 마음속으로 하면서 계속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종료된 건 아니에요. 종료된 건 벌써 3건이 생겼어요. 대구 유라 잘 정리했고요. 그날 난리 났어요. 좀 이따 제가 녹음 테이프 한번 들어드릴게요. 아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소장님과 같이 밥 먹게 될 때 아실 것 같아요. 상황을 대충. 그 다음에 이제 그 LH도 잘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LH는 교수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이 크게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성과지표 분석하는 일이고요. 하나는 경제성 분석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경제성 분석을 김재현 교수님 맡겼는데 김재현 교수님이 사실은 그게 처음 하는 일이라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2가지를 다 제가 하기 부담스럽고 성과지표는 교수님 맡아서 해주시고
경제성 분석을 제가 김정희 교수를 도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날이 6월 15일입니다. 황 교수님은 나한테 다 맡겨놨다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상황을 아니까 하겠다고. 그래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탁 뛰어들지 못한 거예요. 근데 6월 10일 어떤 결정했냐면 내가 이제 부탁도 했지만 그 우리 담당 PM이 이런 결정합니다. 저는 처음인데 용역을 하면서 착수보고회 하는 날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착수보고를 해요. 그거 끝나고 나서 토론을 한다니까. 토론을 외부 전문가를 불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 교수 입장에서는 성과지표에 대한 이제 그 PM이니까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황 교수님이 긴장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는지요. 6월 24일 날이 우리가 2시에 회의하고 토론회 하는데 6월 23일 날 저녁 8시에 전화 왔어요. 교수님 집에 우리 집에 오면 안 되냐고. 이분이 뭐가 안 풀리니까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네? 우리 상황을 알잖아. 내 집 상황을 알잖아. 와이프 아프고 다 그 상황 아는데 찾아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8시 반쯤 오셨대요. 2시 앉아서 제 방에서 이렇게 토론하다가 거기서 이 양반이 이제 한 보름 동안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죠? 탁 떠온 거예요. 이제 말하면 좀 창의성이 나온 거죠. 그 부분. 그리고 10시에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게 시즌 2. 여러분 시즌 2는요. 황 교수님이 그동안에 우리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안 가졌다가 확실하게 관심을 갖게 된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2학기 때부터는 우리 교육 과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원래 스마트 도시 경영 쪽으로 초점이 맞춰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강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나는 우리 후배들한테 이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정해 줄까?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 들었던 것을 총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스마트 시티 정의와 발전 전망이고요. 다음 시간에 되면 그때는 이 건설 프로세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가 2008년에 유비컷 도시가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된 것을 다 제가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거나 정리해놨어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어때요? 지금 제가 한 3개월 동안 고민했던 모습이에요?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에요? 행복한 모습. 저는 오늘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마음이 설레는 이 이야기를 전달했구나. 이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고난의 고통에 풀어가는 방법은 내가 했던 일을 잘 정리해서 후배님들 전달해서 후배님들이 이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은 스마트 시티 정의와 발전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여기 보시면 메소드란 말입니다. 메소드. 메소드란 말이 작년에 지난 토요일 날 메일링제 신문을 보니까 어떤 작가가 써놨어요. 방법과 고수라고 하는 거죠. 방법과 비법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메소드란 말이 두 단어가 합쳐지거든요. 메타, 그죠? 그다음에 호도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메타란 말은 우리가 이제 거대함 이렇게 알았는데 또 다른 뜻으로는요. 뭐뭐를 따라서 뭐뭐를 함께함 그런 뜻이 납니다. 그리고 그 호도스란 말은 길이래요. 길. 그러니까 이 메소드란 말을 순수 한국말로 하면 길을 따라서 걷는 일이다. 자,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한 15년 동안 했던 유비쿼터 스마트도시를 딱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들 뭐죠? 지금 이것처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밑에 두 번째 줄 길을 따라서 걷는 길이다. 같이 따라가는 거야, 그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길을 따라서 걷는 길이다. 길을 따라 걷는. 근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 마지막 문장. 삶을 쉽게 만드는 일.
이 단어가 너무 와닿죠? 정균이 형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했던 거를 잘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 뭐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삶을 쉽게 만드는 길이다. 그죠? 그래서 메소드라는 단어가 새롭게 또 와닿더라고요. 맞았죠?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방법은 길을 따라서 걷는 길이다. 길을 따라서 걷는 길이다. 방법은 방법은 삶을 쉽게 만드는 일이다. 삶을 쉽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실제로 등장한 것은 2016년 1월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가지실 게 이제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요, 다보스 포럼이라는 걸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주제가 우리나라 정책으로 이렇게 다 입안이 됩니다. 근데 2016년 1월 셋째 주에 스위스 다보스의 포럼이 열렸는데 그때 주제가 영어로 보시면요, 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여기서 보시면 마스터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마스터링이란 말은 끝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한국말로는 번역을 이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잘 보시면 원본은 시작이 아니라 마스터다는 말이잖아요. 그 뉘앙스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제4차 산업혁명 이해로 번역을 했지만 영어 원어를 보니까 마스터링이라고 마스터링. 이 말의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뭔가 시작됐다. 어디에서? 독일에서.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공장 자동화의 스마트화는 독일에서 시작됐는데 그거를 슈밥이라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바꿔서 전 세계 전파했는데 주제는 마스터링이라는 거죠. 근데 알려지기는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전략에 보면 이때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잘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그 매경에 나왔던 건데요. 보시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인데 여기에 보면 시기를 안 써놨어요. 시기.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있겠죠. 이게 뭐 이 시기는 자기가 안 날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혹시 오늘 처음 들으셨으면 오늘이 여러분은 4차를 시작한다. 그걸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실 거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입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D2T, 메타버스 이렇게 연계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 많이 보셨던 건데 1차, 2차, 3차에서 핵심적인 기술의 트렌드를 말했는데 핵심은 뭐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입니다. 그때 당시 2016년 당시에 많이 알려졌던 영상이 뭐냐면 그 독일의 그 회사가 그 뭐랄까요, 신발을 만드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아예 고객이 주문하면 만들어서 보내준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피지컬이고 여기는 뭐 사이버다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결국 4차 산업의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 전기, 컴퓨터 앤드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CPS 이렇게 넘어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기인데요. 그때 이제 그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니까 뜨는 직종하고 지는 직종을 했는데 공교롭게 우리 건설 산업에서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건설은 지고 건설 공학은 뜬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죠. 건설이 뭐냐? 건설 공학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나머지 보지 마시고 건설은 진다. 건설 공학은 뜬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설과 건설 공학의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건설일까요? 건설 공학일까요? 건설 공학입니다. 바로 BIM이에요. ISO예요. CM이에요. PM이에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건설 공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면 우리는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건설과학이 뭔가라고 내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6년에 나왔던 책 한 권이 있는데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 이 책입니다. 아, 여기 잘 안 보이네요. 건설 세판을 짜다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 밑에 참고문 나오죠? 건설 세판을 짜다 하는데 그 책에 쭉 스토리가 건설과 건설공학의 차이점을 설명한 책입니다. 아, 저는요 저 책을 읽어서 진짜 영감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건설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나간 60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건설공학은 뭐냐? 새로운 60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썼어요. 자, 4차 산업혁명은 건설은 지고 건설공학이 뜬다. 그럼 건설은 뭐냐? 양질의 노동력이에요. 양질의 노동력. 근데 건설공학은 뭐냐?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다.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다. 그죠? 그 컴퓨터에서도 소프트웨어 활용이 바로 BI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왜 우리가 이런 학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 뒷심 전략, 앞심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뒷심 전략이라는 것은 지난 60년의 그 건설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옛날 단어를 그대로 쓰면 우리 선배들이나 저든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 일본말 그대로 쓰겠습니다. 요이씨 한번 해보자.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게 뭐냐면 뒷심 전략이에요. 내가 힘은 딸리지만 한번 해보자. 그게 이제 뒷심 전략이에요. 한번 해보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면 모르지만 저는 70년대, 80년대 삼성에 있었는데 우리 삼성의 장점은요 교육훈련입니다. 특히 70년, 80년대는 삼성의 대리급 이상은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갔어요. 일주일씩. 어마어마한 교육인데 그 교육의 핵심 뭐냐? I can do.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밤새껏 I can do, I can do, I can do,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뭐 쪼그라뛰기도 나는 할 수 있다. 기합봐도 나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이 70년, 80년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유행했는데 그때 그 말이 뭐냐? 뒷심전략이죠. I can do. 일본 말로는 요이씨 한번 해보자. 요이씨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게 보면 지난 60년에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건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노동 역량 대학 나와가지고 현장에 가서 근면 성실하게 남이까지 가 붙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이루어왔는데 이제 바뀌었다. 뭘로? 건설공학으로. 그게 뭐냐면 앞심전략이죠. 자, 미래는 뭐냐?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현명한 머리입니다. 현명한 머리는 이 오해하지 마세요. 머리가 적당해야 돼요. 너무 멍청하면 안 되고 우리 엄마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은 적당히 멍청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여기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꾸준하게 노력한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현명한 머리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강하죠. 제가 어떤 어제 강의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은요 공부를 안 합니다. 그죠? 머리 안 좋은 사람은요 아예 안 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적당히 좋은 사람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한 말입니다. 우리 아들 창선이는 머리 좋은 놈은 아닌데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근데 그 한마디가 저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동생들은 머리가 다 좋아요. 그 이유는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어머니가 저를 알고 딱 발견해서 뭐라 하냐면 우리 아들 창선이는 머리는 안 좋은데 공부 열심히 한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를 항상 격려한 말이 오메 우리 아들 창선이는 공부 열심히 한다. 수술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요 공부해야 안 해요. 해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엄마가 인정한 아들인데 머리는 안 좋대. 머리가 안 좋다는 건 뭐냐? IQ가 뭐 140 안 된다는 거죠. 저는 140은 안 되고 조사해 보니까 한 129 정도 되고 130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그 우리 동생들보다 머리가 안 좋은 거죠. 어찌됐든 여기서 현명한 머리라는 말은 적당한 머리를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번 설명했죠. 데이터가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이 인텔리전스, 인텔리전스가 나얼리지, 나얼리지가 스마트, 스마트가 크리에이티브를 지나서 위즈덤으로 올라가는 그게 위즈덤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이제 프로세스를 알면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와 지식. 이게 정보와 지식이 없으면 현명한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능과 지혜.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하면 예지력입니다. 예지력. 미래를 보는 눈이에요. 미래를 보는 눈. 지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건 세상을 보는 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래만 봐도 안 되고요. 너무 세상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미래를 같이 보는 그 힘이죠. 그리고 창의와 재창조. 이 창의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라 리인벤팅입니다. 리인벤팅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찾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재창조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건설공학의 의미는 바로 여기서 말한 대로 앞선 전략이다. 앞서 나가는 거다. 그래서 컴퓨터를 해놓은 거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건설 경영학의 시대가 됩니다. 사실 우리 김진호 소장님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저를 만나면서 막 인생이 바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느꼈던 엔지니어 활동에서 더 포괄적인 활동이 되면서 앞으로 박사를 취득하고 나셔도 건설 경영학까지 할 수 있는 맞잖아요. 경영 박사니까. 근데 내가 건설 경영학 박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백.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는 마케팅 능력. 시장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BIM 시장을 찾을 수 있고 스마트 시티 시장을 찾을 수 있고 이 시장을 찾아가는 능력인데 시장을 찾아가는 능력은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4P가 필요해요. 4P. 4P는 뭐냐면요. 첫 번째가 프로덕트입니다. 내가 뭐를 잘할 수 있느냐. 제품이죠. 두 번째는 플레이스, 시장입니다. 해외 시장, 국내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다음에 프로모션, 어떻게 시장에 진입할 거냐. 네 번째가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4P. 우리 쌍피 아닙니다. 4P. 첫 번째는 제품. 이거를 의역하면 내가 잘하는 일. 두 번째는 시장, 국내냐 해외냐. 세 번째는 프로모션, 내가 어떻게 그 시장에 진입할 거냐. 네 번째가 프라이스, 돈은 얼마 받을 거냐. 그 네 가지가 4P입니다. 이게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장을 찾아야 돼요. 시장을 찾을 때는요, STP잖아요. STP. S가 뭐냐면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자, 예를 들어서 국외 시장을 본단 말이죠. 자, 국내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공부하는 스마트 시티니까 스마트 시티는 어디일까요? 자, 중앙정부일까요? 지방정부일까요? 그 다음에 대기업일까요? 중소 건설회사일까요? 지금 우리가 시장을 정해야 되잖아요. 제가 산업경영 컨설턴트는 어디라고 했죠? 제가? 우리 시장 어디라고 했어요? 자, 네 군데 하나 골라보세요. 사실상이니까 중앙정부, 지자체, 건설 대기업, 건설 중소기업. 중앙정부. 뭔 소리요? 지방정부라고 했잖아. 중앙정부는 우리 게임으로 못 뛰어. 어떻게 뛰어? 서울대학교 돼야 돼. 서울대학교 이렇게 뭐 이렇게 건설학과 돼야지 누가 알아주지. 뭐 벤처대학교 대학원에서 뭐 유니시티 이거 안 알아줘. 그죠? 우리가 깜냥을 알아야 자기 깜냥을 알아야 돼. 깜냥을 모르면 안 되는 거. 바보요. 그래 그러네. 사실은 한 교수님 제 강의 들어야 돼. 이 강의를. 이건 진짜 리얼한 얘기예요. 한 교수님은 뭐예요? 서울대니까 서울대니까 나는 중앙정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그렇게 안 알아준다니까. 지금 현재가 벤처대학이니까 벤처대학 입장에 봐야 돼. 벤처대학은 제가 보기에 어디냐? 구청이에요, 구청. 강남구청, 뭐 광진구청,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뭘로 하냐면 지금 기획 중인데 방학 끝나자마자 서울시 공무원들 초청해서 특별 무료 강좌를 할 거예요. 스마트 시티 기본교육 수립 방법론입니다. 이 교재 중에 하나 이걸 갖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장을 적극적으로 우리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부터 해서 경기도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지방자치 공무원들 약 230개 시군구에 있는 스마트 시티 담당관들을 여기 와서 공부하게 할 겁니다. 제가 그게 생각하는 게 지금 STP 이해되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마케팅을 시장을 찾아야 시장.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유니크트에서 공무원들 우리 다 했잖아요. 다 그런 했죠. 컨셉을 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시작인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그 당시 우리 옛날에 유니커터 쓸 때 이제는 지금은 스마트다. 이제 스마트. 네.
그리고 우리 사무관이 강의 옛날에 내 강의보다 지금 강의 훨씬 더 재밌잖아. 아, 그럼요. 그렇잖아.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상품이 만들어졌잖아. 아까 프로덕트 상품이 있단 말이야. 근데 플레이스 시장 어디냐? 지방자치단체라는 거죠. 그래서 도교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학 끝나자마자 서울시 25개 구청부터 다 모셔다가 뭐 이렇게 시사도 대리만 책도 쓰고 그래서 우리 학교 알리자. 그럼 서울시 끝나고 전산 나면 정보과가 있는데 거기 전산 정보과 다 바뀌었어. 과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아무나. 스마트 시티가 다 바뀌었더만 요즘은. 네, 다 시대가 바뀌었어. 다 바뀌었어. 최고죠. 그러니까 시장이 된다니까 이제. 이제 되죠. 형성이 돼. 옛날에는 그냥 뭐 정보통신 담당과 밑에가 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 시티 담당들이 다 있어요. 구청마다. 그래서 그 가능한 거죠. 그다음 경기도는 31개 시군구이 엄청납니다. 이게 전국을 다 카다. 이게 처음부터 앙창하는 게 아니라. 대박 나겠어요. 네? 대박 나겠어요. 이렇게 시장이 몇십이냐 말이 되잖아. 본인이 지금 강남구청에 계셨으니까 맞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장을 보는 눈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경영학이에요. 이게 경영학의 핵심이 뭐냐면요 시장을 봐야 돼. 시장. 내가 실력 있고 안 실력 두 번째야. 시장을 봐야 돼. 시장. 제가 기술 경영 우리가 융합 CT학과인데 기술 경영 사실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다 이해가 돼요. 그렇죠. 너무 잘했잖아. 응? 남편 밥을 안 차리고 왔잖아. 뭐가 영감 있을 거 아니야. 오늘 뻥 뚫리다라니까. 시즌 2예요. 시즌 2. 오케이. 오케이. 아니 사실 저희가 그 우라에서 왔고 융합학과인데 융합은 얘가 이해가 돼. 헌벌시험 이해가 되는데 기술 경영 우리가 뭐 경영학과인가 그런 건 사실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오늘 무슨 경영하니까 그냥 귀에 쏙쏙 들어요. 자 우리 김백경 사무관님 박수 한번 쳐요. 아. 여자분들이 생각 된다는 거 정말. 사실 구청에서 회의를 하면은 이 부분이 다들 직원들이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거 있죠. 그 타고 가는 거요. 뭐 타고? 그걸 타고 가는 거. 스쿠터. 스쿠터 말고 여기 길에 있는 거. 네. 그것 때문에 싱싱 그것 모빌리티. 때문에 민원이 나가지고 방법이 없는 건데 중앙정부에서 법이 지금 저기가 안 됐어요. 그 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마트 시티인데 우리가 안 따라주는 거지. 지금 일반 회사에서는 그 이거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법도 없지. 민원은 들어오면 해결책은 없지. 그래가지고 많이 고민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빨리 구청 직원들 교육해서 우리 교수님이 빨리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뭘 또 하셨냐면 우리가 이제 그 지난 한때 김지영 교수님이 했던 비스 모델 캠퍼스 있잖아요. 비스 모델 캠퍼스가 사실은 마케팅을요 한 장으로 표현한 한 장. 자 지금 내가 말했던 SDP 그다음에 4P를 한 장으로 표현한 게 비즈 모델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말고사 보셨죠? 기말고사 볼 때 뭘 봤죠? 나의 비즈 모델 캠퍼스 그리셨죠? 예. 그게 뭐죠? 한 장으로 표현하는 나예요. 그러니까 비즈 모델 캠퍼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장으로 표현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방법론이죠. 방법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법이란 게 길을 따라간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표준이 이제 IS 9001, 14001, 45001인데 제가 이제 공학기 때 좀 안정이 됐으면 체계적으로 그 우성주 박사님이 강의했던 국제 표준하고 내가 강의하는 국제 표준이 조금 다르거든요. 다르다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ISO 인증 심사원 하신 분들의 ISO는 국제 표준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심사원을 위한 교육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써먹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할 때는 조금 더 절차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어제 또 제가 또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 9001, 14001, 45000에 관련된 법, 거기 관련 지침, 그리고 그 작성하는 문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순간 행복해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면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처럼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무료로 이런 걸 해준다. 그것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그죠? 네. 그냥 공짜도 아니잖아요. 어제도 잠 안 잤다니까요. 어제 밤 12시까지 하고 바로 자고 아침 4시 반에는 눈 떠갖고 또 다시 거친 거예요 아침에. 미쳤잖아요.
왜 미쳤을까요?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하려고. 그래서 나도 내 일을 잘하지만 주변 사람도 잘하게 해가지고 함께 잘하는 거죠. 그게 제 개인적인 비전이거든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 장의 장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오늘 새벽에 찾아냈어요. 어제 저녁에.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이야기인데 또 중요한 말을 했어요. 2017년도에 다보스로 모여가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는 어떤 능력을 가진, 다시 말하면 어떤 업종이 뜨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업종이 보니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신규 탄생 일자리 업종은 컴퓨터, 수학, 건축, 엔지니어링이다 그랬어요. 자, 이거를 요즘 시중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육부가요?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무슨 교육을 간다라고 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이념 뭐죠? 창의융합형 인재죠. 창의융합형 인재는 무슨 인재죠? H형 인재죠. 우리 강의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창의융합형 인재 되려면 뭘 공부하냐? 스템이죠. 스템이에요. 이 말이나 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단어는 틀리지만 의미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S가 뭘까요? 화학입니다. 화학. 사이언스. 이거는요 기술. 이거는요 공학. 이거는 예술. 이거는 수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창의융합형 인재교육입니다.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스템 교육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보시면 우리 창의재단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창의재단 한 역할이 이 스템 교육을 보육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스템. 첫 번째는 과학, 사이언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 생물, 화학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도요. 하여튼 이거 가르쳐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물리를 강의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한테. 근데 그 학생한테 내가 사과를 했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다른 일이 없었으면 자, 물리를 다 통과를 해서 너를 내가 진짜 물리 도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4월달, 5월달, 6월달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못했다. 나 솔직히 고백이 나갔던 그 고백을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해하더라고. 한 명이거든 학생이. 이해하면서 선생님 이해할게요. 그래서 세상 사는 이야기하고 끝냈어요. 물리 못 가르치고. 왜? 복잡하니까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공부가 안 돼요. 그럼 물리를 공부해보니까 진짜 어렵더만. 처음 봤어요. 내가 전자공학 할 때 물리 배울 때는 그렇게 어렵지 몰랐는데 막상 학생을 가르치려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이틀을 풀로 공부해야 가서 2시간 가르칠 정도 되겠더라고요. 책도 다양하고요. 자, 어찌됐든 제가 이제 물리를 가르쳤어요. 2학기 때 뭘 가르칠까 고민이었거든요. 물리 2를 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자, 물리 그게 바로 과학이죠. 그러니까 물리, 생명, 화학 이게 생물 이런 기본이 우리에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그 여기서 말하는 테크놀로지 뭐야? 테크놀로지. 말 그대로 기술이잖아요. 기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과학을 갖다가 어떤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을 테크놀로지입니다. 디바이스를 만드는 거, 이퀴먼트 만드는 거, 그걸 테크놀로지라고 해요. 그러면 디바이스나 이퀴먼트가 만들어지면 그걸 갖다가 현장에다가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공학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학은요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세상에 있는 이치를 공부하는 게 과학이에요. 세상에 있는 이치를 공부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 이치를 가지고 뭔가 디바이스를 만드는 거, 그 기술입니다. 디바이스를 만드는 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같이 통신공학 사람은 뭐 통신 장비를 만드는 거 이런 기본적인 거. 그래서 그게 기술이고요. 그걸 현장에 설치하는 거, 그건 공학입니다. 그건 공학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건 과학. 원리 가지고 디바이스 만드는 건 기술. 디바이스를 현장에다 설치해서 작동시키는 거, 그게 공학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공학계이죠, 공학계. 그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아트인데 여기서 아트는 디자인으로 생각하시면 디자인, 창의적 디자인. 그 다음에 M이 뭘까요? 매스매틱스, 수학입니다. 수학. 네, 모든 것들은 계산에 의해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요 안정적 상태가 돼야만 그 물체가 지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정한 상태를 계속 가도록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학에서 뛰어난 그 계산 전문을 하는 기술사가 구조 기술사입니다. 구조 기술사는 우리 건축에 반드시 필요하다.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통신도 사거리에다가 CCTV 카메라 설치하려고 하면 폴 하나 설치하잖아요. 그 폴 설치할 때도 반드시 누구냐? 구조 계산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 폴 설치 못해요. 이게 모든 거를 설치할 때 사실은 매스매틱스, 수학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수학. 그래서 이 5가지가 스텝인데 이 말을 2017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표현을 어떻게 했다고요? 컴퓨터, 그죠?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건축, 엔지니어링 거의 비슷한 것 같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다보스 참석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정부 교육부의 지침에 보게 되면 스템 교육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템 교육 강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교수님. 네. SDAM. SDAM A가 뭐라고? 아트, 아트 예술. 예술인데 그 의역하면 디자인 이렇게 생각 디자인.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리 BIM 공부하는 거죠. 엑셀, 워드, 파워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수학 아까 계산하는 거, 매스매틱스 상대를 이해시키는 능력. 그다음 건축은 창의와 독창적인 아이디어. 그다음 엔지니어링은 건설 사업관 매뉴얼이 다 있고 중요한 건 이런 개념인데 요거를 일명 스템이라고 한다. 스템은 결국 창의융합형 인재입니다. 창의.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대안학교 선생을 하면서도 우리 학생들한테 스템 교육을 시키고 스템 물리 가르치잖아요. 스마트 시티 가르쳐요. 스마트 시티는 제가 이걸 가르칩니다. 엔지니어, 공학. 그래서 지금 대안학교 어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 제가 용인 살아서 대안학교 있더라고요. 많아요. 여기는 카라라고 해가지고 그 기쁨의 교회라고 한 교회에서 하는데 고등학교가 한 학년이 한 16명씩 얘들이 굉장히 질이 좋더라고요. 다 외국 유학 가서 저희 다 명문대 가더라고요. 네. 영어로 가르쳐. 영어를 안 가르치고 우리가 한국어로 가르친다 했어요. 여기는 영어로 가르쳐. 그런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2학기 때는 제가 이제 가르치려고 생각한 게 이제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기술이잖아요. 기술. 보면 이제 과목이 그 고등학교 책을 찾아보니까 가정과 기술이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은 일종의 말하면 아까 말한 내가 말했던 그 우리 아들과의 관계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로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가정과 기술을 2학기 때 가르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학 쪽에서는 한 교수님 말을 하면 그냥 통신과 가르치는 애들한테 통신과 가르치는데 공학이랑 과목을 가르치고 통신과 가르치면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비전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걔들하고 나이 차이가 50살 차이, 54. 평균으로 따지면 17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니까 제가 57세잖아요. 67세잖아요. 딱 50살. 근데 놀라운 건요. 나이 차이를 전혀 못 느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럼 우리 막 토론하고 박수 쳐주고 장난치고 막 그래요. 사진 찍고. 교수님이 그러니까- 재밌게 잘하시는 거. 아니 그 애들이 잘 따라오더라고요. 교수님이 교수님. 강의하실 때 그 대안학교가 우리 그 성주 씨는 그 저희하고 같이 있어요. 한자센터라고 그래가지고 복지관에 같이 있는데 성주 시설물에.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를 굉장히 좀 관심 이제 교육센터 하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가서 직접 회의가 하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인즉슨 거의 뭐 대충 이제 저희들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니까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좀 적응이 좀 이런 불편한 사람들을 주로 이제 대안학교로 보낸다. 우리는 이제 성주시는 그 연세대학에 이제 저기 뭐냐 하청을 줘서 거기에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두 아니요.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죠. 네. 그러니까 학교에 적응 못해서 오는 애들도 친구가 있고 있고. 또 공교육에 대한 좀 만족감이 떨어져서 오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로 제가 다니는 학교는 공교육의 만족감이 떨어져서 오는 학교입니다.
사립학교 얘기는 다 사립이죠. 거기 그렇게 일정이 뭔가 특정한 1년에 2천만씩 내고 다니고 그래. 만만해보지 마.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들은 질이 좀 되게 다르구만. 아니, 두 근데 가지라. 우리는 그래 센터 이름도 그 하자 센터라고 지어놔가지고 하자 있는 애들이라고 또 아주 좋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자 우리 하면 하자 이런 뜻이고 또 하자 있는 애들이라고 아니 우리 좀 같이 있는데 좀 진짜 똑똑한 애들이 와서 그 학교 그냥 무시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그 애들 핸드폰을 주고 일주일 동안 핸드폰 하나 안 줘. 공부만 해. 그리고 기숙사. 그래서 걔네들이 나중에 그냥 검정고시로 누워서 떠먹기지 걔들. 그렇게 해서 명문대를 가더라고. 와 장학금 받고 가. 그것도 우리 그 학교. 상황이 그렇죠. 예, 우리 용인의 그 그 강의.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저기 동두천에 두레이 국제학교 있습니다. 거기를 보내세요. 제가 보기에는 거가 진짜 명문입니다. 그래. 거기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예 영어를 다 띱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독일, 스페인, 미국, 이스라엘 보내가지고 6개월씩 교육하고 그 학생 졸업장은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보내신다면 거기를 가시면 좋고 미리 조금 알아보시고 좀 준비하시면 그런 것도 괜찮고 뭐 그쪽에 이야기 들어보면 학비도 아까 우리 김백경 사무관님 말씀보다 비싸지 않게끔 하겠다.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 보통 가정에 있는 뛰어난 학생들도 이렇게 영재 교육처럼 시켜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스캐닝 해보 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기도 하고 했는데 좀 대한학교 치고는 좀 괜찮은 비싸지도 않으면서 괜찮은 학교가 저한테 추천하러 가면 둘의 국제 거기는 인터내셔널 국제학교가 인터넷 시간이에요. 네. 인터넷 시간. 거기는 이제 분교까지 만들기 때문에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을 작년에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데 생각 있는 학생들은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같이 이야기해보면 한 3시간 이야기했는데 벌써 감을 딱 잡는 거예요. 중학 3학년 됐다는데 그래서 걔는 지금 어디 갔냐면 고향 국제학교 있다고 그러거든요. 거기 파주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갔어요. 근데 그 우리 이제 친척이어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저기 뭐죠? 저희 처형의 그 손녀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상담해 준다니까 그 손녀 입장에서 웃기잖아요. 그죠? 자기 할머니 뭐요? 그래서 얘가 내 이름을 물어봤대요. 그 놀랍게 얘가요. 인터넷에 검색했대요. 내 이름 지금 좀 나오거든요. 많이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뭐 이 양반이에요? 맞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참 요즘에 늘 뭐 온라인 자 어찌됐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하던 일 더 잘해야 된다.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영혼을 다해서 하던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협업이란 말을 좀 보고 함께 하자. 그래서 올리자는 거죠. 근데 하던 일을 더 잘하려면 공부해야 된다. 방법도 필요한데 ISO라든가 CM이라든가 BM을 공부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비전과 연결되잖아요.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했던 이것이 바로 거기에 연관되어 있구나.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경영학의 본질은 경영 컨설턴트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산업 경영 컨설턴트 공부하는 건가? 자, 우성주 박사님을 통해서는 기업 경영 컨설턴트를, 저를 통해서는 산업 경영 컨설턴트. 산업 경영 컨설턴트는 주로 시장이 어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다. 지방자치. 제가 시장을 이제 생각할 때 이런 생각 들어요. 어제 이제 구청장님들 다 취임했죠. 다 취임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공공기관에 대한 긴축, 경영 이런 걸 주문하고 있잖아요. 한쪽으로는 이제 구청장님들이나 시장님들이 취임하셔가지고 한 달 내지 2달 지나고 나면 제가 보기에 그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에 있는 조금 조직을 슬림화시키지 않겠는가.
조직과 함께 조직을 이렇게 승리만 모시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산 승리마가 나올 가능성이 예산 승리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측했듯이 보통 이제 그 면적에 따라서 스마트 도시 기본 계획이 3억에서 한 4억 정도 되는 예산이 나오는데 막 그 예산들은 다 삭감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무원 스스로 네가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한 그런 계획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스스로 만드는데 100을 다 만들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템플릿을 주고 50은 만들도록 하고 50은 도와주고 그러면 이제 수의계약 조건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금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옛날 제가 아는 금액으로는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2천만 원이냐면 1990만 원을 계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매주 한 번씩 가서 컨설팅 하면서 그 자료 같이 도와서 관계공무원이 직접 기본교육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또 이 아카데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수님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를 하자는 게 지금 우리가 LH 용역하는 취지다. 그래서 그 취지를 이제 드디어 교수님이 하시고 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시즌 2가 시작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제가 한 교수님하고 한 15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을 때는 그게 과연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가셔야 되니까 이제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일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형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국제 표준 공부해야 되고요. CM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ISO도 PM도 공부해야 되고 BIM도 공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품질 경영에 맞게끔 업무 단계별 프로젝트 관리를 전문 소프트웨어를 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이 과정의 핵심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제 관리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황 교수님이 지역에서 국제 표준 업무 단계는 우리가 CM이라고 보시면 되고 업무 관리는 PM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문 소프트는 BIM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제 뭘 공부하냐 스마트 시티를 공부하려 하는 거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제가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와닿죠 이제.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를 이해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시간은 한 10분 쉬었다가 35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조례에 있는 내용 가지고 좀 소개해드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지 그 이야기 하면서 오전 수업 마치고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합니다. 그 스마트 시티도 법에 있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할 게 아니고 법에 있는 용어적인 가지고 하나씩 스마트 시티 도시의 개념부터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도시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 더 정리한 게 이번 교재의 좀 특이점입니다. 내용 전체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하나씩 읽어가면서 내가 설명을 드리면서 4시 반까지 하고 4시 반부터 6시까지는 제2부로 BIM을 정리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지금이 35분인데요. 25분인데 35분까지 일단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